오늘 저희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오늘 정비법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37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4번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이 뭐였어요?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을 이야기한다? 분양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어떻게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철거하고 사비하겠죠? 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배웠는데, 그러면 교환할 때 어떻게 줄 거냐? 그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4번의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그런데 이게 뭐와 똑같냐면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과 똑같아요. 우리 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택지 개발 사업하기 전에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게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게 이게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있는 대로 그대로 줄 수도 있지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적응환지 개념도 있었고 증환지 개념도 있었고 감환지 개념도 있고 막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1번 작성 기준 그랬는데 그게 한번 보시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 그죠? 이게 말하면 적응한지 개념이에요. 적응한지.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똑같이 주는 거. 그런데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2번 보니까 증환지 개념, 감환지 개념. 그래서 여기는 증환권, 감환권 그랬는데 더 주고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물론 이런 과정에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또 3번은 부지정 개념. 우리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주는 개념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돈으로 주는 걸 청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 부분들. 그 다음에 4번은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 그랬는데 여기는 맨 끝에 보니까 위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셋째 줄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준 부여할 수 있다. 입주한지 개념이죠. 그러니까 1, 2, 3, 4는 그냥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 다음은 5번. 5번부터 이제 잘 보는 거예요. 분양 설계입니다. 자, 분양 설계는 언제를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를 하는데 분양 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30 이상 60일 이내에 지나가잖아요. 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느냐. 자, 그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에서요.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을 5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에서 주택을 줄 때는 몇 주택을 줄까요? 원래는 항상 여러 개 가지고 있던 공유 토지든 공유 주택이든 주택의 공급은 1주택으로 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주택 공급할 때는 1주택이다. 자, 여기 있는 1주택 공급 원칙. 그런데 시험에 원칙 내요? 원칙 아닌 거 내요? 원칙 아닌 거 내죠? 자, 그 7번이 이제 답이 되겠죠? 네, 다음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에 5채 가지고 있으면 하나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하나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공유주택이도 수익권 하나니까 1주택이죠. 그리고 공유 토지도 1주택으로 줘요. 그런데 공유 토지는 거기 이제 공유 토지는 원래 1주택으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도 하나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조례가 공급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공유 토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 공급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는 공유 토지입니다. 공유 토지인 경우는 조례가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하나는 것이고요. 자, 2번, 3번, 4번 그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2주택 공급. 2개 주택. 자, 여기서 2주택은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1+1 행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마트 가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있죠. 이게 1+1 행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 여러분 똘똘한 한 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똘똘한 놈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놈 똘똘한 놈 갖고 있는 게 좋다 그죠?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재개발 재건축할 때 1주택이잖아요. 근데 똘똘한 한 놈은 2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종전 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 인가구 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종전 가격, 종전에 강남에 뭐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한 놈이 집가격이 막 100억이다. 그럼 그 똘똘한 한 놈이잖아요. 종전 가격이나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1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종전 가격이나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1+1 행사라고 하느냐? 그 경우는 이 하나의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어야 돼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고 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몇 년간은 전매를 하면 안 되냐면 3년간은 전매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1+1 행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똘똘한 놈. 근데 똘똘한 놈은 전제 조건은 종전 가격이나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게 2번입니다. 2번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주택까지 공급. 자, 3주택. 3주택 공급입니다. 근데 이런 3주택이니 뭐 소유한 주택수만큼이니 이런 것들은 다 전제 조건은 재건축에서 나와요. 제가 재개발은 뭐 어디든 상관없이 1주택인데 재건축은 만약에 재건축 지역에서 여러분이 5채 가지고 있어요. 5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이냐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냐. 자, 물론 전제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다 1주택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는 걸 전제로 자,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냐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냐. 자, 어디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과밀 억제 권역인 지역에서 주택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받는 게 좋아요? 과밀 억제 권역에 있어야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도 높게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 지방 같은 데는 그런 데는 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하고 과밀 억제 권역. 자, 우리 과밀 억제 권역에 서울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여러분 5채 가지고 있어요. 5채 가지고 있는데 그 저기 서울은 과밀 억제 권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있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 있는 대로 다 받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 3주택은 해당 지역이 어디라고요? 과밀 억제 권역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재건축은 그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3주택 공급까지 가능. 재건축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재개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소유한 주택수만큼은 있는 대로 준다 이 말이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거기 보니까 재건축입니다. 자, 재건축인데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해요.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아요.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지방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다. 재건축을 이 부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 전제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는 게 항상 공통 전제예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다 1주택이니까 자, 그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근로자 숙소 이건 상관없어요. 뭐 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든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주택을 종전에 가지고 있는 용도가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갖고 있더라. 그럴 때는 있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런 통수자에게는 그 다음에 누구한테는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어요. 공공사업주택 그래서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에게는 수요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빠졌는데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수요한 주택을 양수한 자, 그 양수한 자는 그 자에게는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에 관련된 규정이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케이스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이 부분은 꼭 거기 있는 5번, 6번, 7번은 꼭 관리처분 작성 기준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 작성 기준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오른쪽에 주택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나왔는데 생략하고 자, 그러면 뒤로 넘겨 보세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내용, 작성 기준 그리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절차.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종전 자산이 얼마고 내가 여기서 새로 지어질 때 몇 평을 얼마를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관리처분 작성할 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누가 작성해요? 관리처분 계획 작성은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죠. 관리처분 계획 맨 위에 440페이지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관리처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작성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는데 이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람을 시키래요. 공람을 시켜서 의견 듣고 그리고 나서 시장 군수에게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매들 이상 공람시키라고요. 공람은 매들요. 관리처분 계획이 중요하니까 매들 이상 14일요, 30일이에요. 30일. 그래서 우리 공람, 우리 앞에서 한번 정리했잖아요. 공람은 열어서 보게 한다라는 건데 공람 의견 청취죠. 자, 그러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공람은 매들이었어요. 14일. 그리고 또 기본 계획 수립하면 정비 계획 수립하죠. 자, 정비 계획은 중요한 계획이니까 매들이었고요. 30일. 그러면 이제 정비 계획 수립되고 구역 지정되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죠. 그럼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인가를 할 때 매들 이상 공람시켜서 인가해요. 사업 시행 계획은 14일. 그래서 기사는 기본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은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수립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죠. 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합니다. 어떻게 주겠습니다. 약속하니까.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은 몇 일 이상 공람한다고요? 30일. 그래서 정관은 30일 이상 공람한다. 우리 정비법은 공람이 14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는데 기사는 14일 이상 공람하고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공람시킨다. 기사 정관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맨 위에 30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을 듣는다. 그럼 의견 있는 사람은 이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시행자가 의견까지 듣고 인가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냐? 그러면 정비법은 누구라고요? 시장군수 등이란 등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청장, 시장군수하고 같은 레벨인 구청장이죠. 자, 그래서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니까 누구냐? 그러면 시장군수 등, 구청장을 말한다.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은 인가 신청이 있으면 매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줘서 통보하라고요.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자,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그래서 거기 1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의 관리적 인가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한다. 그죠? 그런데 시행자가 관리청구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했더니 자, 이 시장 군수 등은 그 관리청 계획 내용에 대해서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가 신청이 있으면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 주래.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원래는 30일인데 관리청 계획 30일인데 어떤 경우냐면 타당성 검증이 요청이 있으면 그 관리청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있으면 검증 기관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줘요. 그러면 어떨 때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이 시장군수 등이 인가 전에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느냐.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것은 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것은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검증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시장군수 등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검증기관에 의뢰받아서 검증을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해줘요. 그럴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자, 그 부분 거기 맨 위에 통보 다만 시장군수 등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처분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 통보하죠.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니까 타당성 검증 요청 사유입니다. 자, 어떨 때는 타당성 검증을 받습니까? 그 박스에 있는 게 3개죠. 그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사업비가 몇 %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10% 이상 증가하면 그냥 시장으로서 네가 그냥 오케이 하지 말고 그때는 검증이 필요하니까 검증 기간에 검증을 받아서 인가하는 이야기예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또 하나는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네. 조합원 분담 규모가 얼마 이상 늘어납니까? 20% 증가한다. 자, 20% 증가. 그래서 사업비가 10% 늘어나거나 또 아니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분담 규모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관리성의 내용이 또 검증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있으면 근데 요청할 때는 얼마 이상이 요청해야 돼요? 조합원 5분의 이상이 인가 신청인 날로부터 15일이네 요청하면 그래서 여기를 5분의 1 이래야 돼요. 시험에는 10분의 1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그때는 타당성 검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60일의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이 요청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그 요청 사유 한 번만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관리처분계획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처분계획 절차. 그래서 요 부분만 밑에 있는 내용들 딱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141페이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그랬죠. 자, 관리처분계획이 뭐예요? 관리처분계획은 이 분양처분을 미리 정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다 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분양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1번에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이게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관리하고 처분한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데 우리는 그 관리처분계획을 분양계획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죠.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고 관리해야 된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세요. 밑에 자녀분에 대한 처리.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기존의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 조합원 세대수가 500세대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제 건물 지어서 조합원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원한테 먼저 선 공급하고 남은 자녀분이 있죠. 더 짓는 것이니까 자녀분. 그 자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자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원한테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관리처분계획 약속되면 그 다음에 이 자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 것도 관리처분계획이 있어야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자녀분에 대한 처리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는 1번 분양 신청을 받은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및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보류지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수의자 유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하죠. 그래서 일반 분양은 이런 관리처분계획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받아지는구나.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비싸요? 아니면 일반 분양가 비싸요? 일반 분양가 훨씬 비싸죠.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한테 공급하는 분양가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조합원이 공급한 나온 자녀분 일반 분양가는 얼마다 평당 얼마다 이런 것들도 다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자, 여러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재개발은 이 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질 때 재개발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요, 짓지 않아요? 재개발은 임대주택이 의무적으로 건설돼요.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이 안 되지만 재개발적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다는 얘기. 누가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행자가 조합이 지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지어서 임대주택을 좀 가져가세요라고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다 할 수도 있고 지자체한테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에게도 인수를 요청합니다. 그럼 요청하면 이런 인수자는 그 재개발 요청된 주택을 인수해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그때 순서가 누구냐? 누가 인수 요청했으면 우선 인수해야 되느냐? 그 우선 인수에 대한 규정이 시험에서는 자꾸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 2번을 보니까
예, 국장, 시도의사, 국장은 중앙정부고, 시도의사, 시장군, 구청장은 지자체고, 그리고 주택공사 등, 그죠? 중앙정부, 지자체,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면 예,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됩니다. 자, 이때 밑에 3번 보세요.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 요청하면 누가 우선 인수해야 돼? 중앙정부가 우선 인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 LH가 해야 됩니까? 주택공사 등이 해야 됩니까? 우선 인수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요? 정부하고 친해요? 지자체하고 친해요?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우선 인수자다 기억하셔야 돼요. 국장이 우선 인수한다 그러면 안 돼요. LH가 우선 인수한다가 아니라 예, 지자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자다 이렇게 예, 거기 호주문을 예, 시험에서는 자꾸 물었습니다. 오른쪽 기출에도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기출 두 개도 그래서 인수해야 되며 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국장에게, 예, 국장이 정부에게 예, 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수 요청이 있으면 지자체가 먼저 우선 인수한다는 것, 그거 하나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뒤로 넘겨봅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하고 그 지분형 주택 등의 공급 이렇게 나오는데 요